AI 시대에 평생 직장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작년 10월과 11월에 방영된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혹시 보셨나요? 저는 푹 빠져서 봤습니다. 저의 수많은 동서들 이야기고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많았으니까요. 어쨌거나 몇십 년을 근무했든 직장에서 떨려놨다고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여기 52세로 동갑인 아내와 25살짜리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김성수 씨가 있습니다. 25년이나 근무한 굴지 대기업 대한전자 부장이었으나 최근에 권고사직 당했죠. 드라마 주인공과 거의 비슷한 경우입니다. 우울증이 바로 찾아왔고요. 더 심각한 건 아내와 사이가 점점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 주인장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아시죠? 원장님, 강연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왠지 원장님 앞에서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발걸음을 옮기기까지 참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전자에서 부장으로 재직했던 김성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저 전직 부장이라는 딱지만 붙어있는 실직자일 뿐이죠.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25년간 대한전자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직장 생활 초반부터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대학 선배 두 분이 저와 직속 라인으로 얽혔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한 분은 상무이고 또 한 분은 전무죠. 제가 일하는 부서를 총괄하는 분들이시니 이보다 든든한 배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덕분에 회사 내부에서는 제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고요. 회사에서의 제 위상은 굳건하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굳이 아부하거나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 애쓰지 않아도 대학 선배인 두 분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내부 승진 경쟁에서 한 발 앞서 있었죠. 점심 식사할 때도 가끔 호출을 받았고 중요한 프로젝트의 브리핑 자리에서는 늘 제게 먼저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김 부장은 곧 이사 달겠네. 줄 잘 섰다. 같은 부러움 섞인 시선들을 보내왔고요. 저는 그런 시선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노력이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죠. 가까운 시일 내에 저도 이사로 승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노력도 물론이었지만 든든한 직계 선배님들이 버티고 계셨으니 그야말로 승진은 따놓은 당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 한구석에선 저의 능력과 더불어 그 끈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었죠. 어깨에는 힘이 좀 들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저 김성수 부장은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남자였으니까요.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저는 자랑스러운 가장이자 능력 있는 부장이었습니다. 제 앞날에는 어떠한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요. 그러나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확신과 믿음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가을 회사는 재작년 가을부터 연간 실적을 두고 각 부서를 평가했습니다. 우리 부서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동종 기업의 경쟁 부서에 지나치게 실적이 밀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저희 부하 직원들의 치명적인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회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만한 오작동이 저희 제품에서 발견되었거든요. 고객 불만 사항이 속출하고 대회 이미지는 실추되고 손실액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부장으로서 최종 결재를 했던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건 명백히 부하 직원의 실수였고 그들은 충분한 경고를 받고도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고 재차 검토하라고 지시했건만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으니 저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냉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키워주고 밥을 먹여준 회사. 제 청춘을 바친 대한전자에서 저에게 내려진 명령은 바로 권고사직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머리가 하얘졌죠. 제 직계 라인이었던 상무님도 전무님도 그 어떤 선배도 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나? 나도 위에 할 말이 많았지만 조직을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투적인 위로만 건넬 뿐이었죠. 그렇게 든든하다고 믿었던 동아줄은 무소용이었고요.
제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평생 직장은 허상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늘 떠들어대던 AI 시대에는 평생 직장이 없다는 말이 남의 얘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AI와 상관없이 떨려난 겁니다. 제가 회사에 이바지한 지난 세월의 공로는 한순간에 희미해지고 오직 현재의 실책만이 평가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씁쓸함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벼랑 끝에 선 듯한 막막함이었습니다.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죠. 50대 초반의 나이 이제 겨우 52밖에 안 됐는데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집에는 어떻게 알려야 할지,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지 모든 게 암흑 그 자체였으니까요. 물론 지금 당장 먹고 사니즘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을 걱정은 없습니다. 서울 강남의 코딱지만한 아파트지만 20년 전에 일찌감치 장만해둔 자가 아파트가 있으니까요. 당시에는 작은 평수가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천만다행이다 싶습니다. 재개발 얘기가 돌고 있어 거래가 가장 활발한 평수라 여차하면 팔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 세월 열심히 일하고 차곡차곡 모아둔 통장 잔액도 꽤 되고요. 퇴직금에 회사에서 지급한 위로금까지 더해 최소한 2~3년은 아무런 수입 없이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저를 조금은 안심시켰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 잠깐 쉬었다 가지 뭐.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좀 다녀보자.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2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쉬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루 이틀 지날수록 앞으로의 막막한 길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이력서를 몇 군데 넣어봤지만 오라는 데도 가라는 데도 없었습니다. 대한전자 부장이라는 직함이 이력서 한 줄을 채울 때는 꽤 멋있게 보였지만 이제는 그게 저의 발목을 잡았죠. 제가 만난 헤드헌터는 대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력이라기보다는 끝자락 정점을 찍은 거라 동종업계 비슷한 직종으로 추천할 만한 곳도 아마 오라는 곳도 없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취업 박람회에도 가봤습니다. 거기서는 온통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밝은 얼굴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 틈에 낀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낯설었죠. 제 경력에는 턱없이 부족한 직급이나 처우를 제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신입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비참했습니다. 주변에서 은퇴한 친구들이 어설프게 투자하다가 사기당해 전 재산을 날렸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고요. 저 역시 이런 막막함 속에서 자칫 잘못된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엄습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인맥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제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잘리고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대학 선배들. 그러니까 저의 직속상관이었던 상무님과 전무님께 연락했습니다. 힘든 시기이니만큼 그래도 위로와 조언을 주리라 생각했거든요. 어색하게 제 안부를 묻는가 싶더니 약속 잡기를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비상 시즌이라 주말도 없이 일한다. 나중에 천천히 보자 등 뻔한 핑계였습니다. 아니 대놓고 손절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따지면 30년 가까운 인연. 두 선배를 앞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머리를 짜내던 무수한 시간. 우리 셋은 친형제나 마찬가지고 공동 운명체라며 건배사를 외치던 인간들. 누구 덕분에 상무와 전무를 꿰차고 있는데? 전화 끊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괘씸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라도 걸면 그들도 처음에는 예의상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곧 다른 전화가 왔다거나 회의가 시작된다거나 하는 핑계를 대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잘렸던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부하 직원들은 더 했습니다. 마치 제 눈치를 보는 듯 저를 만나기 꺼렸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제가 권고사직 당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끈 떨어진 저와 엮이기 싫었던 걸까요? 그 어떤 이유든 간에 그들의 차가운 태도는 저를 더욱더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부하 직원이 황급히 다른 길로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를 못 본 척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고요. 원장님, 지난 25년간 저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친형제만큼이나 끈끈한 동료요, 선배요, 후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원장님,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정말이지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지난 세월, 대한전자 부장이라는 직함만이 저라는 사람의 전부였던 걸까요? 부장이었을 때는 모두가 저를 인정하고 제 말 한마디에 굽신거리는 듯 보였죠. 회식 자리에서는 늘 제 옆에 앉으려 했고 저의 실업자는 농담에도 과장된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서 저는 저의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대한전자 김 부장님이라고 불리던 그 시절은 저에게 엄청난 권위와 자부심을 안겨주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끈이 떨어지고 나니 저는 그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초라한 중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만날 사람도 저를 반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해버렸죠. 마치 바이러스라도 퍼뜨리는 사람처럼 저를 피하기 바쁜 지인들을 볼 때마다 가슴놀이가 미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한평생을 오직 대한전자 부장이라는 역할에 매몰되어 살아왔습니다. 그게 저의 전부였고 저의 정체성이었죠. 하지만 그 옷을 벗고 나니 제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명함에 새겨진 대한전자 김성수 부장이라는 글자가 없으니 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초조함에 밤잠을 설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문득 퇴직자들이 많이 한다는 치킨집 창업이나 알아볼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마저 저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상실감 속에서 저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원장님,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일까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누구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조금은 후련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원장님, 집 밖에서 외톨이가 된 건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누라의 태도 변화는 정말 참기 힘듭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집 안에서조차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전자 김 부장으로 꼬박꼬박 월급을 벌어다 줄 때는 집안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침잠이 많던 저를 아내는 늘 살갑게 깨워줬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못하게 했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늘 제 몫으로 따로 덜어놓곤 했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현관까지 마중 나와서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었어요? 수고 많았어요, 여보. 그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고요.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면 어깨를 주물러 주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지난 26년간의 결혼 생활은 항상 그랬죠. 제가 늦게까지 회식이라도 하고 들어오는 날이면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오갈피즙 탄 꿀물과 숙취 음료를 꼭 대령했고요. 아침이면 북엇국을 끓여주며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아내의 일생은 저를 뒷바라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만의 착각에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삼식이 취급도 감지덕지할 지경입니다. 제가 늦잠이라도 자고 있으면 거실에서 일부러 시끄럽게 움직이며 저를 깨웁니다. 제가 깨어나 방에서 나오면 마치 눈에 거슬린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밥은 알아서 차려 먹고요. 설거지는 바로 해놔요. 그렇게 쏘아붙입니다. 무슨 죄인도 아니고 저는 그저 숨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네요.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올 때는 당신이 없으면 내가 뭘 먹고 사냐고 애교 섞인 투정을 부리던 아내가 인제는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그저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것 같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집안의 대형 폐기물이라도 되는 양. 언제쯤 버려질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존재 가치가 돈에 의해 좌우된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제게 알바라도 하라며 닥달을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집에만 있을 거야? 나가는 김에 동네 슈퍼에서 알바라도 알아보든가 아니면 택배 상하차라도 해서 몸이라도 써. 계속 이러면 병나.
평생 사무실에 앉아 관리만 하던 저에게 갑자기 육체 노동을 하라고 하니 황당했습니다. 물론 아내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제 퇴직금과 위로금, 저축액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그 돈만 까먹으며 살 수 없다는 걱정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닥달은 저에게 또 다른 형태의 무시처럼 다가왔죠. 대한전자 김성수 부장이라는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남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 같아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의 모습에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고요. 그러다 결국 아내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나 내일부터 일 나갈 거니까 알아서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도 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게 됐다네요.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내의 잔소리를 듣는 일은 줄어들리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의 퉁명스러운 태도는 저의 퇴직금과 위로금의 기대, 아무렇지도 않게 쉬고만 있을 수 없다는 무언의 시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대형마트의 캐셔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따뜻한 집밥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출근하면서부터 쪽지로만 대화했습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쪽지 내용은 늘 똑같았죠. 밥은 알아서 차려 먹고 설거지해놓고 청소해놓고 그런 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 이것저것 알아봐. 저는 아내의 부재 속에서 홀로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맡겨왔던 집안일은 생각보다 고되고 귀찮은 일이었죠. 게다가 아내의 메시지는 제가 여전히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신세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고삐 풀린 망아지라도 되는 양 집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밖에 나가 뭐라도 찾아보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왔는지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싸늘한 태도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아들 김수영은 군대를 전역하고 수도권 대학교에 복학하면서 운이 좋게도 학교 기숙사에 입사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던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각방 쓰는 게 어때? 수영이 방 비었잖아. 저는 갑작스러운 선포의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26년 동안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부부로서의 삶을 공유해왔던 아내가 갑자기 각방을 쓰자고 하는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집 비우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마치 제가 감정적으로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된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내의 말이 제 가슴을 더 깊이 후벼 팠습니다. 당신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몇십 년 참아줬으니 인제 서로 편하게 살자. 몇십 년을 참아왔다는 아내의 말이 제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그저 함께 잠자리할 때마다 불편함을 안겨주는 짐덩어리였던 걸까요? 저는 그녀에게 편안함이나 안식처가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 견뎌야 했던 숙제 같은 존재였나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결혼 생활 26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나가던 부장이었을 때, 그리고 돈을 꼬박꼬박 벌어다 줄 때도 아내는 속으로 이런 불만을 품고 있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잘리자마자 아내에게까지 버림받은 듯한 절망감이 제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저의 집은 제가 몸을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닌 낯선 타향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우리 집은 서울 강남에 자리한 손바닥만한 아파트입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주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 있는 아담한 구조죠. 말이 강남이지 옛날 아파트입니다. 어쨌거나 아들 방을 제가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그 방은 언제든 아들을 위해 비워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 놓인 소파를 치우고 3단 매트리스를 깔았습니다. 밤에는 저의 침대가 되었고 낮에는 다시 소파처럼 접어서 사용했습니다. 마치 언제든 짐 싸서 떠날 준비가 된 사람처럼 저는 거실 구석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제 처지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요. 대한전자 부장이었던 김성수가 이렇게 집에서 마저 밀려나
거실 한 구석에서 잠을 자는 신세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실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내의 잔소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니 아내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당신 앞으로 변기에 앉아서 소변 봐요. 좌변기 뜻 몰라? 앉아서 일 보라고 좌변기야. 몰랐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변기에 서서 오줌을 쌌는데 앉아서 보라니요? 뭘 그런 것까지 시키나? 제가 투덜거리자 아내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나이 먹은 남자들 왜 여기저기 흘리는지 이해 못하겠어. 좀 깔끔하게 살 수는 없어? 당신 냄새 때문에 내가 화장실 쓰기가 싫어.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제가 더러운 존재라도 되는 양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아내에게 보였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에 대한 벌을 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아내의 단호한 말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고 성가신 존재를 대하는 냉정함만 가득했죠. 수십 년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습관들이 이제는 나이 먹은 남자의 추한 행태로 비치는 현실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 하나까지 아내의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숨막히게 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갈 때부터 외식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내가 일하러 나간 뒤로는 외식은커녕 집에서 식구끼리 밥 한 끼 같이 먹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내는 쉬는 날에도 친구들과 약속을 잡거나 뭐가 그리 바쁜지 밖으로만 나섰습니다. 집에 붙어 있을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저는 영락없이 혼자 밥을 차려 먹어야 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신세라니 제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유배라도 온 사람처럼 저는 홀로 식탁에 앉아 차가운 밥을 꾸역꾸역 목으로 넘겼습니다. 아들은 기숙사에 있어 그렇다고 치더라도 마누라와도 밥 한 끼 같이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히려 더 큰 고독감을 느끼는 역설적인 상황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지난 25년간 저는 아내 윤서와 아들 수영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주기 위해 저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아내의 싸늘한 시선과 무시, 그리고 집안에서조차 밀려난 초라한 제 모습뿐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것도 모자라 아내에게까지 버림받은 듯한 기분은 저에게 깊은 자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가정에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아내에게 너무 무리한 것들을 요구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매일 밤 침대가 아닌 3단 매트리스 위에서 뒤척이며 저는 저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기력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만이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울 뿐이었으니까요. 원장님, 이런 저의 심정을 누가 이해해 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그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무 일이나 찾기 싫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전자 부장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겨우 나이 52세에 이 꼴로 살아야 하나 싶어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넉넉하다는 생각은 잠시, 통장에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자니 하루하루 불안감만 커졌습니다. 남들처럼 어디 허드렛 일이라도 할까? 아니면 이 나이에 재취업이라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걸까? 하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은 다시 심각하게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라도 차려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회사에서 잘린 선배나 동기들이 제2의 인생이라며 치킨집을 차리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열심히 닭이라도 튀기면 돈은 벌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창 유행하던 방송 프로에서 대박난 치킨집 사장님들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하지만 막상 그 생각을 아내에게 꺼냈다가 아주 제대로 혼쭐이 났습니다. 아내가 제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버럭 화부터 냈으니까요. 또 그 얘기야? 그나마 남은 돈마저 다 까먹으려고? 하여튼 한국 남자들 회사에서 퇴직하면 만만한 게 치킨집이지. 정신 차려요, 여보. 돈 까먹을 생각 말고. 어떻게든 제대로 된 데 취직할 생각을 하란 말이야.
아내의 날카로운 말들은 제 머릿속을 후려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비난 섞인 시선에서 저는 치킨집을 차리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모하고 멍청한 짓인지 깨달았죠. 사실 저 역시 치킨집이든 뭐든 퇴직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소규모 창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통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폐업률을 기록하는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박함 속에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저 잠시나마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기대를 했던 것뿐인데 그마저도 아내의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뭉개지는 기분이었고요. 그렇게 실직하고 6개월. 저희 부부는 거의 대화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대화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제가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해도 아내는 또 그 타령이야? 하는 식으로 대화를 잘라버렸고요. 저는 아내의 잔소리를 피하려고 말을 아꼈고 아내는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저를 더욱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만 마주치면 잔소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도대체 밖에 나가서 알아보는 건 있어? 맨날 그놈의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잡고 있으면 해결돼? 내가 마트에서 허리 빠지게 일하는데 당신은 대체 뭐 하는 거야? 하는 식의 짜증 섞인 말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싸우기 싫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 날이 하루 이틀 3일이 되고 한 달, 2달, 6달이 되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네요. 제 존재가 집 안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집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것도 서러웠지만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직한 뒤로 승용차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출퇴근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출근할 때 차를 쓰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움직일 때 주로 이용했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니 마트로 출근하는 윤서가 차를 가져가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죠. 저는 딱히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지방에 있는 대학 동창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은 저를 위로해주고 싶다며 식사 자리를 제안했죠. 오랜만에 친구 얼굴이나 볼 요량으로 아내에게 차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윤서는 처음에는 귀찮아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마지못해 차 키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방까지 차를 몰고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주차장이 꽤 붐볐지만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못 보던 외제 차에서 아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깔끔한 차림의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질문이 난무했지만 그 남자 앞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아내의 낯선 모습에 저는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죠. 그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슬쩍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퇴근할 때 누가 데려다 줬나 보지? 옆에 남자가 있던데. 그러자 윤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아, 우리 점장님? 집이 건너편 아파트라서 퇴근길이 같아서. 어제도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택시 불러야 하나 하는데 마침 점장님이 태워다 주셨어. 남 얘기하듯 말했습니다. 아내의 직속 점장이라는 말에 저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그냥 직장 동료구나. 괜히 쓸데없는 의심을 했네. 하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 남자는 4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이었고 마트 점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준수한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죠. 과연 마트 점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한가한 걸까? 모든 직원을 다 데려다 주는 건 아닐 텐데. 혹시 아내만 태워다 주는 걸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52세라는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젊어 보이고 어딜 가나 모델 같다는 소리를 듣는 편입니다. 그런 아내가 젊고 잘생긴 점장과 단둘이 퇴근하는 모습은 제게 미묘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그 불안감은 이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제가 승용차를 쓸 일이 있을 때마다 5번이나 더 그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아내와 점장. 그들은 매번 웃고 있었고 꽤나 친숙하고 다정한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비 오는 날에는 점장이 우산을 씌워주며 윤서를 차에서 내리게 해주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건너편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매번 카풀을 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게다가 윤서가 그 남자 앞에서 보인 상냥한 표정. 배슬배슬 웃는 여우짓은 제가 최근 몇 년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죠. 저에게는 늘 무표정하거나 짜증 섞인 표정으로 일관하던 아내가 그 남자 앞에서만은 젊은 시절처럼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아내의 애교와 살가운 웃음을 본 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의심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죠. 결국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캐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도대체 왜 자꾸 당신을 데려다 주는 건지, 둘이 무슨 사이인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벌컥 화부터 내는 겁니다. 집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더니 이제 의처증까지 생긴 거야? 사람을 왜 이렇게 못 믿어? 점장님 댁이 건너편 아파트라 퇴근길이 같아서 데려다 주시는 건데 의심? 그럼 당신이 차 끌고 나갔을 때는 매일 밤 막차라도 타고 다니라는 소리야?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생사람 잡고 있네. 그녀의 분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논리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 의구심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과도한 반응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녀가 점장 앞에서 보인 미소와 살가운 몸짓들은 분명 평범한 직장 동료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어느 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아줌마가 아내와 같은 마트에 근무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교대조는 다르답니다. 아내에게는 동네 언니 격인 그녀를 어느 날 점심때쯤 분리수거장에서 만났습니다. 뜬금없이 묻지도 않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수영이 아빠. 혹시 해서 묻는 건데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아요. 지난번에 우연히 보니까 수영 엄마가 점장님 차에서 내릴 때 숨으시던데 뭐 좀 알아요? 뭐 좀 아냐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뭔가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이때다 싶어 꼬치꼬치 점장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점장님이요? 네. 건너편 아파트 사는 건 맞아요. 그리고 돌싱이죠. 아줌마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돌싱?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줌마가 제 얼굴을 슬쩍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혹시 수영이 아빠, 수영 엄마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 건 아닌데요. 하긴 마트에서도 눈 찡그리고 보는 사람들은 좀 있어요. 점장님이 대놓고 수영 엄마만 좀 챙기거든요. 아, 물론 저는 아니에요. 홍홍홍. 마지막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아니지 싶었습니다. 그냥 저만의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 눈에도 이상하게 보이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마트에서 다른 직원들 입초리도 모자라 입길에 오를 정도라면 상황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퇴근하자마자 저는 그 일로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윤서는 처음에는 또 발끈했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실들을 언급하자 말을 잇지 못하고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날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 부부는 완전히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피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냉기만 가득한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히도 지방에 사는 친구 소개로 침대와 소파 전문 청소업체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먼지 마시고 땀 흘리고 몸쓰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에 견딜만 했습니다. 그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던 제가 밖으로 나와 다시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석 달의 수습 기간이 지났고 저는 이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자차로 청소 기계들을 싣고 혼자 다녀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기존에 타던 승용차로는 도저히 덩치 큰 기계들을 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먹고 승용차를 중고로 팔아버리고 튼튼한 중고 SUV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계획마저 아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자마자 나는 출퇴근 어떻게 하고? 당신이 인제야 일 같지도 않은 일 한답시고 그나마 있는 차를 팔아?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일 같지도 않은 일한답시고? 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너는 그래서 마트 캐셔 주제에 일 같은 일 한답시고 점장이랑 그러고 다니냐? 실직한 뒤 두 번째 부부싸움이 대판거리로 번졌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거실 TV 위에 걸려있던 가족사 진액자를 바닥에 던져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생전 처음 저의 폭력적인 모습에 질렸는지 그제야 아내가 입을 다물었죠. 쏘아보는 눈빛에서 화살촉이 쏟아졌고요. 결국 저는 승용차를 처분하고 중고 SUV를 샀습니다. 그 차에 기계들을 싣고 현장을 누비는 일이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복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제게 통보하듯 못을 박았습니다. 당신 고집대로 차 팔아치웠으니 나는 점장님 차 타고 다닐 수밖에 없어. 더는 뭐라고 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죠. 뭐? 대놓고 점장 차를 타고 다니겠다고? 제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불길한 의심이 아내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정말이지 우리 마누라. 저 사람, 저대로 둬도 될까요? 새 직장에 아직 완벽하게 적응도 못해서 하루하루 뭔가 마음이 고달픈데. 잘생긴 점장이라는 돌싱 남자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밤낮 없이 그 남자의 얼굴이 저를 비웃는 것 같고 아내가 그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묵묵히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제 머릿속은 지금 지옥 그 자체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김성수 씨, 길고 힘든 이야기를 어렵게 해주셨네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 또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회사의 배신과 주변 사람들의 냉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느껴야 했던 서운함과 배신감까지. 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깊은 좌절과 상실감을 모두 겪으셨군요.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김성수 씨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고통과 분노와 자책과 혼란스러움, 그 모든 것들이 한데 뒤섞여 김성수 씨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김성수 씨,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내의 처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근원에 성수 씨를 둘러싼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세울 만한 간판이었던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의 소멸. 둘째는 관계라는 개념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성수 씨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왔고 그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성수 씨가 현재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김성수 씨에게 뼈 때리는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언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성수 씨가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김성수 씨. 50대 초반에 권고사직을 당한 것은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선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내팽개쳐지는 기분은 절망 그 이상일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과거에는 대한전자와 같은 대기업에 입사하는 순간 은퇴할 때까지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것이 당연한 미덕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더 이상 개인의 평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영원할 것 같았고 김 부장이라는 타이틀은 당신의 정체성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능력과 성과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 씨도 직접 경험했듯이 쓸모없으면 냉정하게 버리는 것이 기업의 속성입니다. 성수 씨가 부하 직원의 실수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부서 관리 책임자인 성수 씨에게 관리 소홀의 잘못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부하 직원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을 때 막지 못하고 최종 결재한 책임은 분명 성수 씨에게도 있습니다. 당신이 잘 나가던 시절 혹시 부하 직원들의 작은 실수를 심하게 꾸짖거나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 당신의 권위만을 내세우지는 않았는지요? 지금은 아쉽고 억울하겠지만 과거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현재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차피 평생 직장이란 환상은 사라진 지 오래이며 기업의 냉혹한 속성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계라는 개념의 변화와 끈이 떨어지면 사람도 떨어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성수 씨가 느꼈던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
그리고 만나기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한 자신의 모습은 성수 씨만의 경험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지난 25년간의 직장 생활 동안 그렇게나 사근사근했던 지인들, 끈끈한 인연을 자랑했던 대학 선배들, 술자리에서 당신 농담에 배꼽 잡던 부하 직원들이 멀어지는 것은 안타깝게도 21세기 인간 세상의 순리입니다. 세상은 원래 쓸모 있는 사람과 안 그런 사람을 잔인하게 구분합니다. 김성수 씨가 대한전자 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김성수 씨 개인을 보고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 직함이 가진 권력과 영향력의 매력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성수 씨가 가질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보고 관계를 맺었던 것뿐이죠. 21세기 중반을 향해 가는 지금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학교에서, 직장에서, 커뮤니티에서 과거 같은 인간관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선후배, 동료, 친구? 내가 쓸모 있을 때만 선후배고 동료고 친구일 뿐이죠. AI 발전 속도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은 마치 앞으로 행복한 세상이 도래할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한 치 앞도 못 보는 두더지 같은 발상이죠. 따져볼까요? AI가 눈부시게 발전한다고 지구촌에서 전쟁이 사라지나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사라지나요? 2020년 기준만으로도 지구촌에서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립니다. 그들 대부분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AI와는 아무 상관없이 먹고 사니즘에만 함몰되어 있죠. 당장 끼니가 없으니까요. 8억 명 중 8천만 명 이상이 매해 굶어 죽습니다. AI 개발에 들어가는 돈이 한 해에 수천억 달러. 우주 개발에 들어가는 돈이 한 해에 수천억 달러. 나라마다 군비 경쟁에 들어가는 돈이 한 해에 수조 달러. 그 몇백 분의 1만 있어도 지구촌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기술 발전에만 목을 매죠. 잠깐 얘기가 샜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 흥분하거든요. 다시 인간관계로 돌아가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 손상은 더욱 심화합니다. 돈 빌리려는 친구, 술 얻어먹으려는 친구 말고는 하나 둘씩 멀어지게 되어 있죠. 특히 50대 이후의 관계는 더욱더 실리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씁쓸하겠지만 그것은 김성수 씨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보편적인 속성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 자연인 프로그램이 오랜 세월 동안 방영되고 인기가 있을까요? 세상에 치여 사람에 치여 혼자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와 배신감에 지쳐 홀로 자연으로 숨어든 것입니다. 김성수 씨. 아까 상담 전에 제가 준 성격과 성정 테스트 항목 입력하셨죠? 제가 살펴본 김성수 씨 성정상 자연인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인간관계의 냉혹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사는 법과 혼자서도 즐기는 법,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관계에 대한 환상을 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변화를 마음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관계를 재정립하십시오. 자, 이제 김성수 씨가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아내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아내가 대형마트 점장과 잦은 만남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동료 직원들의 눈총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수 씨가 느끼는 의구심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이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김성수 씨 자신부터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25년간 대한전자에서 잘 나가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시 가정에서 지나치게 권위적이지는 않았는지요? 직장에서 부장이었으니 가정에서도 가부장적인 태도를 고수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 당신의 말만이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는지요? 꼬박꼬박 월급 들어오니까 식사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내의 헌신을 당연시했던 것은 아닌가요? 직장에서 돌아와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정생활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마지막으로 나눈 게 언제였으며 아내와 살가운 대화를 했던 일이 언제였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당신이 직장에서 잘린 게 부하 직원들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관리하지 못한 당신의 잘못은 없었습니까? 아마 이 질문은 가정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아내와 아들의 마음을 관리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 당신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결국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 지금 아내와의 갈등은 김성수 씨 자신에게도 상당한 원인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각방을 쓰자고 했을 때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실직 이전부터 아내는 고민했을 겁니다. 그때는 단순히 코골이나 뒤척임 때문에 피곤해서 그럴 거라 치부했겠죠. 10중 8구 그때부터 이미 아내는 당신을 더는 남자로 인식하지 않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당신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는 단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왔던 불만과 소외감이 임계점을 넘어 표출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내의 행동은 외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아닐 것이라고 희망하지만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마트 동료 직원들의 입에 불쾌하게 오르내릴 정도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과거처럼 무턱대고 따져봤자 감정적인 싸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볼 때 아내는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하면 바로 도장 찍을 기세입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당신과 많은 거리를 두고 있을 테니까요. 이 상황에서 김성수 씨는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실감과 불안감, 그리고 변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먼저 당신부터 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과거의 잘못들을 인정하며 개선 의지를 조목조목 항목을 들이대며 설득해야 합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라 틀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메시지를 진심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아내에게도 분명한 다짐을 받아내야 합니다. 안 그래도 마트에서 삐딱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더 이상 돌싱 점장과 부적절한 잦은 만남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출퇴근길 카풀분이라고요? 동네 아주머니도 마트의 일부 동료들까지 삐딱한 시선이라면 문제가 큽니다. 실직하고 의처증까지 걸렸냐고 아내가 따졌다면서요? 아내의 쏘아붙임은 제가 보건대 자기 방어가 지나칩니다.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그대로 두면 앞으로 불륜까지 갈 가능성이 크죠. 민망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내와 살가운 잠자리 한 게 언제입니까? 섹스리스 부부 혹시 아닙니까? 외면하시는 거 보니 사실이군요. 더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김성수 씨의 기분과 감정, 즉 남편으로서 느끼는 모욕감과 상실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아내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이혼도 불사해야죠. 지금 아파트부터 거의 모든 재산은 당신 명의라면서요. 그러나 아직 대학생인 아들을 두고 독립하지도 못했는데 이혼은 모두에게 큰 상처입니다. 조론을 고민하고 있다고 아내에게 선언하세요. 만약 아내가 이 모든 대화를 완강하게 거절하고 점장과의 관계를 이어가거나 김성수 씨의 노력을 무시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현실적인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손바닥만한 아파트라도 서울 강남에 있고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면 상당한 가치일 겁니다. 그 아파트를 팔아서 당신 명의로 빌라 2채 정도를 장만해 따로 사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독립하지 못한 아들이 있기에 이혼까지는 아니라도 법적인 관계는 유지하되 각자의 삶을 사는 조론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입니다. 어차피 지금의 관계는 남남과 다름없으니까요. 김성수 씨, 제 조언이 너무 뼈 때렸나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김성수 씨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김성수 씨가 직면한 현실을 가장 냉철하게 직시하고 당신의 인생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삶을 쌓아 올릴 기회를 얻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김성수 씨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당신이 가진 가치와 당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틀어진 사이를 억지로 꿰맞추는 것보다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김성수 씨. 구독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 조언이 너무 무리였나요? 댓글 주시면 꼭 답글 달겠습니다. 고맙습니다.